기본적으로 이 책은 일본에서 발표하는 거를 일본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썼던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마을이라는 게 굉장히 문화 중심에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일본이 식민지 정책을 할 때 동화 정책이 언어를 중심으로 일본어 안에 일본 사람들이 정수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층은 별로 이야기를 생각을 안 했지만 일본의 문화인들한테 그리고 문화 언어에 대해서 정책을 수행을 하고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썼던 것 같고요. 일본에 사실은 단일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홋카이도에는 아이누가 있고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류큐 민족이 있고 일본 내에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 거의 60만, 70만 있고, 그리고, 이미 외국인들이 노동자를 포함해서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거를 전혀 인정을 않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인정을 않고, 그리고 일본어를 굉장히 식민지 시대는 억압적으로 강압을 했지만은, 억압적인 강압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써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언어적 소수자 중에서도 어린이들의 언어적 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제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이제 좀 많이 개선은 되긴 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특히 소수자의 애들이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일본 사회에서 꼭 씩씩하게 걸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 자체, 일본의 주류 사람들도 행복해진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보통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편견을 갖지 않아도 이거에 의식이 잘 안 돼요, 말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가르친다 그러면은 영어로 가르치세요? 그래요. 그리고 제일 조선인인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한국말을 못 하잖아요. 제일 조선인이라고 하면 일본말을 참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렇게 의식이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악의는 전혀 들어있지 않는데 그렇게 그런 독자층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사상을 이제 처음 냈을 때 저는 이렇게 각광을 받을 줄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박사 논문을 좀 읽기 쉽게 해서 냈는데 상을 막 이것저것 받고 막 왜 이렇게 일본사에서 그러나 싶었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 충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후코가 이야기한 거하고도 제가 후코 영향을 많이 받고 이렇게 썼거든요. 사실은 이분법적인 대립에 의해서 타인을 이렇게 비난을 하면 밖에서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던지면 그게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증오심만 있고. 근데 어떤 그 구조를 찬찬히 보면은 그 구조 안에 반드시 틈이 있다는 게 푸코의 이야기예요. 일본 내에 그러면 근대는 어떤 거였는지, 일본 내 근대적인 그 언어 정책은 어떤 거였는지 해서 일본 내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본 내에 엄청나게 많은 틈이 있고 균열이 있었더라고요. 초기에도 그렇고 1900년대 뭐 10년대까지 쭉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는 굉장히 열등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글을 남겨요. 그 시가 별로 좋지가 않다고. 근대적 언어라는 것에 일본 사람들 이렇게 낯설고 망설임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네들이 그 무의식 속에 있었던 아킬레스건을 자극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일본의 고전으로 그 내셔널즘 명작을 거기에 등록이 됐어요. 한편으로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편이 하나 날라왔어요. 우표가 안 붙여진 돈을 내고 우편을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책이 전부 칼로 어떻게 찢어져 있었냐면은 나가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서는 이제 학교에 가서 이랬더니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연구실에 푯말도 전부 띄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그 반일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참 일부예요. 일본 사람들의 열등의식, 자만감, 엉킨 거를 자극을 했다고 생각을.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예상 이외로 많은 지지를 해주셨고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비슷한 그 연구들이 좀 나왔어요. 이어서. 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거는 대부분이 그 혐오, 타민족에 대한 혐오는 정말 역사가 오래되고 어느 사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들이 많이 헤테로포비아라고 자기하고 털이 다르면 별이 다르면 그걸 하는 동물의 세계 이상으로 물어뜯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구미에서도 저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다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 혐오의 감정을 노출되는 계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본의 경우에서는 혐오를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남자들이 많은데요. 가끔 여자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남자들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사회에서 발현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한테 투적돼 있는 열등감이 있을 때, 그거를 약한 타자한테, 자기하고 다른 타자한테, 책방에 가면 혐한 책들이 있는데, 일본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이야기죠. 약해서 그런 대상을 찾고 있죠, 먹이를. 이게 언제 많아졌냐면, 3.11 이후에요. 일본이 그 동북 지진이 있으면서 일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쇠퇴되면서 경제적으로 쇠퇴되면 그것이 무의식 속에는 있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 그렇죠. 말은 안 했죠. 말은 안 했는데 그 책이 나와서 팔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일본이 정말 약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의 국어 인식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김병문 선생님이 글을 쓰셨는데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들의 한국 사회가 언어, 민족, 국가가 일본보다 더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국가의식, 내셔널리즘에 굉장히 이렇게 접박돼 있어서 한국어의 세계화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시할 수 있는 국어의식, 인식 이거를 정면적으로 검토하기가 쉽진 않은, 일본보다 덜 쉽진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북미의 언어학자 중에서는 해요. 로스킹 선생님 같은 분은 하시죠. 백인 언어학자들이 하고 있는 한국의 근대 인식은 한국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약간 그 싫어하는 감정, 그래서 출발을 해요. 너무 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잡음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있어서 그런 면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별로 그런 거를 안 해서 앞으로 선생님 세대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아름다운 일본어는 일본의 그 문화의식, 일본은 유교 국가라고는 참 하기 힘들고 유교 중에서 양면화, 굉장히 고꼬로 마음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움이 정말 최대의 가치가 되지만 메이지 초기에는 아니었어요. 그게 확립이 되면서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 내셔널리즘을 조장하는 일본의 같은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아름다움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분석이 일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국의 경우에는 주시경 선생님이나 최은배 선생님 같은 분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최은배 선생님 좀 일본 영향, 주시경 선생님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본을 의식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주체적인 조선어 이거를 나눠서 아름다움이라는 것까지는 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비교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일본이 독일에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독일 그리고 중국하고 같이 보면은 한일 간의 알력의 문제 그리고 비교 문제 조금 다른 측면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번역에 대해서 루시인하고 베냐민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슬슬 풀어가는 번역 이건 좋지 않은 번역이라고 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번역이 창작이냐 아니면 그대로 말 옮김이냐 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번역은 읽기 쉽게 하는 것보다는 좀 브레이크를 걸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언어의 창출, 그 사이가 갖고 있는 언어 공동체의 순수성하고 견고함에 틈새를 내서 거기에서 신선한 바람을 몰아붙이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견고하고 안정되면 썩기 쉬우니까 썩기 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끊임없이 매일매일 수련을 하듯이 언어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리와 그리고 균열을 내가면서 거기에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뿜어내는 그런 언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번역은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좋은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번역을 통해서 많은 문학사가 형성이 됐고 끊임없이 타자하고 만나서 갈등을 하면서 거기에서 고민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가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재미있는 길이 아닐까. 어린이들을 가정에서 쓰는 말하고 사회에서 쓰는 말이 어긋나 있는 어린이들의 연구들은 특히 영국에서 이민사회가 많은 영국에서 30년 정도 연구 축적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그 연구를 보면 집에서 쓰는 말을 쓰고 학교에서 쓰는 말을 쓰면 애들이 말이 더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안 가르치려고 이야기해요. 오랜 연구 결과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훨씬 더 유연하고 사고가 유연하고 특히 그 캐나다에서 나온 연구 중에서 수학 성적이 아주 더 높다 그래요. 이 아이들의 민족 정수를 빼서라도 한 사람의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링걸 하면 굉장히 멋있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민자의 가정에서 쓰는 말하고 사회에서 쓰는 말이 달랐을 때 거의 바이링걸이라고 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바이링걸. 굉장히 사람들의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고 아이들의 지혜나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을 베트남어로 쓴다 그러면 입말은 베트남어를 쓰는데 이제 글말은 잘 못 쓰잖아요. 그냥 그대로 여러 가지 그 속도가 있으니까 학교에 가서는 한국말을 이제 배우고 특히 캐나다가 그런 연구가 많이 있는데 캐나다는 불란서하고 영어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보면은 불란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요즘은 영어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불란서 학교로 많이 보내요. 왜냐하면은 불란서에 고급 관료가 되거나 외교관이 되거나 특히 수상이 되려면 바이링걸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영어 부모님들이 전혀 불란서를 못 했는데 그냥 갑자기 불란서 학교를 보내도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 똑같이 능력이 된대요. 부모의 언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를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그게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져야 될 그런 문제. 환영이란 말은 사실은 그 환영, 말이라는 것 자체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개념 변하고 그걸 바꿔갈 수 있다. 이걸 절대화하지 말라는 그게 이제 제 의도였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질문에 이런 의도도 있어. 내가 자기가 하는 말을 소수자 언어를 말할 때 그게 내가 소수자 언어를 하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그러려면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주위의 어른들, 아이들의 부모님들 그 응원이 없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사람들 그래서 그 소수자 언어를 갖고 있는 쓰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님들을 적대화시키지 말고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가 되고 어렵더라도 친구를 내가 열리고 그리고 소개를 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마조리티 다수자 사람들은 소수자를 잘 몰라요. 근데 소수자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선 열받쳐서 생각하지 말고 좀 소개를 하고 좀 여름 받치죠 처음에. 근데 하지 말고 좀 그러니까 소수자로 사는 게 굉장히 수련이에요. 뛰어넘고 나면 굉장히 성숙되거나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거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교포 그분의 애환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그 제일교포 그 선생님들도 그거를 민족어라고 그래요. 너무 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2 언어, 더 세컨드 랭귀지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면 일본어, 한국어 강좌를 좀 들으시거나 그걸 강좌를 듣고 가서 한국 가서 한 6개월만 사시면 한국어가 일본어는 배우기 쉬우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너무 한탄하지 말고 다시 그때부터 배우면 돼요. 말은 더 배우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은 우리 경우에도 영어도 하고 성인이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벼운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언어의 다양성하고 효율성 근데 그것이 언어가 다양하고 효율적이면 돼요. 그게 반드시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하면 효율적이지 오히려. 시청에 가도 좀 다언어로 전부 돼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언어를 만약에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한국어도 알고 일본어도 알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다양성에 의해서 얻어진 그 힘이 엄청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게 다양하면은 비효율적이라는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러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보면은 다양한 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명한 경전 같은 것도 전부 다언어를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번역을 해서 저희들이 불경도 있고 경전을 접하죠. 국가가 복지국가 아니면은 그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하고 같아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 뭐 이야기를 하지만 언어의 자유, 언어권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문화 자본이 필요하니까요. 문화적인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꽤 있긴 있죠.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데는 상당히 그런 북부에서는
언어권으로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을 할 때 자기가 제일 편한 언어로 그걸 진술할 수 있는 거. 그 언어권이죠. 수사를 할 때. 그거는 재판이나 뭐 이런 거, 또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자기 권리. 그래서 그거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관용성을 다양성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언어가 감각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었던 소리에만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다른 소리에도 이렇게 그거를 마음을 여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 시도 읽어보고 다른 언어로, 그리고 제 주위에 참 학생들 중에서 다양한 언어를 쓰는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면은 좀 제가 정화된 느낌? 다양한 언어로 불러진 노래도 듣고. 그래서 언어는 관대하고 관영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하고 함께 걷는 거. 언어가 어디에서 나오나, 우리 내면에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언어의 통로를 막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통로도 막히지 않고, 통로를 막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 다수자의 입장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트이고 소리가 트이면 서로의 교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저희들이 살만 나는 자유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걸 꿈꾸고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